한번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김혜진입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CLMV, 보통은 저희가 CLMV라고 하는데 너무 길다 보니까 이제 CLMV로 줄여서 보통은 얘기하고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핵심적인 것은 사실은 우리 교수님께서, 박 교수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핵심을 딱 짚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조금 디테일한 통계나 이런 부분들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는 현재 이현정 연구자가 캄보디아에 2회 현지 조사를 가서 연구를 진행 중이고요. 저는 미얀마에 지금 3회 가서 설문을 하고 있고 계속 3년에 걸쳐서 지금 현지 지역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그 연구의 큰 연구를 위한 하나의 기초 자료로서 사용될 그런 기본 연구라고 개념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논문의 목적은 신남방 정책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국가 중에 이제 아세안의 협력 방안이 있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사실 시작하게 된 이유는 11월에 부산에서 아세안 총회가 있습니다. 아세안 10개국의 모든 대통령들, 총리들, 지도자들이 와서 부산에서 총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많이 이슈로 토론이 될 부분이 기술, 직업, 훈련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미리 조금 준비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한 것이 저희 연구의 배경입니다. 크게 저희가 이 발전 모델을 제시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 4개를 조금 이따가 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문의 목적은 메콩강 유역의 후발대인 CLMV를 중심으로 교육협력 관계 및 한국의 5대의 현황을 2개를 비교를 분석을 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했고요. 티벳의 발전을 위한 기술 직업 훈련의 발전을 위해서 글로벌화 전략을 저희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저희가 연구를 시작할 때 핵심으로 잡았던 표입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최근 2017년 이 표는 아직 한 번도 학회지에도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표를 정리한 것 자체가요. 저는 이제 질적 연구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188개 국가 중에 116위입니다. 인간 개발 지수가. 라오스는 139위, 캄보디아는 146위, 그다음 미얀마가 148위인데요. 한국은 188개 국가 중에 인간 개발 지수가 18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격차가 거의 100단위로 저희가 나는 걸 봤고, 대신 CLMV 국가에서는 대동소이하게 베트남만 지금 급속하게 성장을 해서 116위 정도로 올라가 있고, 라오스 같은 경우는 아직 여전히 188개에 있는 뒤쪽 부분에 이제 후발 국가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보시면은 GDP도 바로 눈으로 보실 수 있거든요. 베트남 6,172, 그 다음에 라오스 6,070,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이 중에서는 캄보디아가 제일 낮은 1인당 GDP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세안 국가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7%, 8%에 달하는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하고 있고, 동아시아에서 대표적인 신흥시장으로 급성장하였다는 이제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세안은 신남방 정책도 저희가 정책도 저희 연구에 중요한 동력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조금 너무 정책적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그런 지적들을 다 심사위원분들께서 좀 해주셔서 최대한 조금 더 학문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자료를 배포해드렸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조금 본론으로 넘어가서 저희 연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LMV의 교육을 알기 위해서는 학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캄보디아는 12년이고 633학기로 되어 있고요. 라오스 같은 경우는 543학기, 미얀마는 442학기입니다. 그래서 미얀마 특이하게 5세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543, 그래서 5년의 의무교육이 있고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다른 국가와 동일하게 미얀마를 제외하고는 다 6세로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상위 중등 고등학교 오른쪽에 이수율을 보시면은 이 이수율 부분에서는 급격하게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등은 98, 98, 93에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면 상위 중등 고등학교로 갈 때는 44, 또 17, 미얀마 같은 경우는 17, 그 다음에 라오스 같은 거는 자료가 아예 없을 정도로 고등 교육의 진학이
비율이 굉장히 낮은 현상이 CLMV 국가에 좀 특정되어서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교육 진학률이 요즘은 대학은 기본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가지만 아직까지 이제 개발도상국에서는 교육을 우선순위에 두고 싶지만 둘 수 없는 어떤 사회적인 환경, 경제적인 환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은 약간은 조금 뒤쪽으로 좀 빌려난 상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시면 CLMV 국가들의 교육에 대한 정부 지출을 저희가 각 그 정부 기관 통계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시 분석을 제일 최근 2017년 기준으로 다시 저희 연구진들이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GDP 대비해서 정부 지출이 1.6, 라오스 같은 경우는 2.9, 미얀마 같은 경우는 2.2, 베트남 같은 경우는 5.7입니다. 저희가 이 통계를 분석하고 나서 저희 연구의 어떤 키 포인트를 잡은 점이 베트남과 다른 세계 국가의 차이점이 굉장히 컸다라는 겁니다. 5.7과 라오스, 그 미얀마, 캄보디아와는 수치 차이를 보였는데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너무 자주 들으셨다시피 뉴스나 다른 부분에서도 정말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급성장하고 중산층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에 들어있는데요. 이것을 보시면 베트남은 국가의 발전 전략 중에서 그 첫째가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같은 교육이 아니고요. 우선순위가 아닌데 저희가 여기서 좀 유의점을 찾아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조금 제 글 보시고 좀 코멘트를 해주시면 그 부분 조금 수정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ODA에서는 국가에서 한국에서 국가협력 전략이라고 해서 CPS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CPS 상의 한국의 국가협력 전략을 바탕으로 제가 이 모델을 수립해 보았습니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그 국가의 중점 지원 분야가 교통, 그다음 물관리 및 보건위생, 세 번째가 교육이고 네 번째가 농촌개발입니다. 라오스 같은 경우는 물관리 및 보건위생, 두 번째가 에너지, 세 번째가 교육, 네 번째가 지역개발입니다. 미얀마 같은 경우는 공공행정, 지역개발, 교통, 에너지, 교육이 빠져 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공공행정, 두 번째가 교육, 세 번째가 물관리, 보건위생, 교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들 전략이 캄보디아를 제외하고는 다 2020년, 2030년, 2020년까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한국의 ODA 현황을 한국의 유일한 무상 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자료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이 정도가 되고요. 사업 분야별 교육 분야 ODA를 저희가 찾아봤더니 캄보디아는 이제 국별 협력은 10건, 라오스는 11건, 미얀마는 11건, 베트남 20건. 그러니까 베트남이 다른 곳보다 이제 2배 이상 많았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연수생 초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수생 초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송원대학교에서 이 ODA 사업을 할 경우는 공무원들은 개도국의 공무원들을 송원대학교에 초청해서 연수를 하는 겁니다. 그 공무원 연수 또 교수님 연수들을 하는 연수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프로젝트는 많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캄보디아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술협력 교육 분야의 사업인데요. 산학협력 이제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체계 구축 사업이 있고요. 4년 동안 700만 불로 하고 있습니다. 무상 원조이기 때문에 무조건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헤어 뷰티 산업, 여성 종사자 ICT 기반 훈련 사업, 라오스 같은 경우는 ICT 센터 역량 강화, 한 라오스 직업기술 개발원 역량 강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직업기술 교사 교육원 설립 사업, 베트남은 한배 산업기술대학 3차 지원 사업. 그래서 신남방 정책 일원으로 미얀마랑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그 대통령 순방을 통해서 기술 직업 훈련을 약속하는 그런 협약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티벳 분야의 중장기 교육 협력 방안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우리 박 교수님께서 또 설명을 너무 요약을 잘 해주신 부분인데요. 한국이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모한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입니다. 현재. 그래서 전환하는 과정에 한국의 발전의 근간이 되었다는 것이 교육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요. 그 교육이 뭔지 살펴봤더니 그게 직업기술교육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세안 국가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표명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아세안 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술직업훈련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직접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 기술직업훈련 전문가는 있지만 ODA와 기술직업훈련을 하는
동시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가 육성이 필요하다라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CLMV나 이 기술 직업 훈련에 대한 선행 연구가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본 자료는 거의 독일이 제일 많았고요. 독일 그리고 유네스코 자료. 그래서 저희가 이 연구가 어떤 질적인 연구지만 엄청난 많은 퀄리티가 있는 논문이라고 말할 수는 감히 우리 교수님 앞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앞으로 장기적인 저희가 현지 조사를 지금 1:1 면담 그 공무원들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꼭 필요한 이제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는 말씀을 좀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분석한 부분을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서 요구하는 기술 직업 훈련,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목표이다라고 제시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요약을 좀 해봤고요. 저희의 모델이 다 그 수원국, 그러니까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에서 원하는 그 요소들과 한국의 정부의 국가협력 전략과 맞물리는 공통점을 찾아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ODA라고 하면 무조건 주는 거니까 우리가 주는 대로 해. 우리가 주는데 너희가 원하는 게 뭐가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국제사회에 저희가 한국이 비판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원조의 분절성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수원국이 원하는 것, 그 다음에 한국의 전략을 함께 그 교집합되는 부분들을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발전 모델의 3가지는 좀 하이라이트를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경제 성장 가능성이 풍부한 CLMV 국가들의 인적 자원 개발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중요성 인식입니다. 한국의 직업훈련 사례 공유에 대한 개도국의 요구에 부응하여 지금까지의 교육협력 모델을 표준화 그리고 동일하게 한국의 NCS처럼 그런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통합형 티벳 발전 모델 협력 체계는 각국 정부랑 한국 정부 그리고 관련 협력 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양방향의 지원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현재는 ODA가 양방향이 아니고 단방향 형식의 정부가 수원국에 그 사업을 주면 그 국가에서 사업을 잘 수행하고 한국에 보고를 하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다른 협의 체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원조 금액을 효율성 있게 효과성 있게 쓰지 못한다라는 지적을 OECD와 UN에서 받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조금 줄일 수 있는 협력 체계로 양방향을 할 수 있도록 CLMV 국가에서 하는 내용들과 그 다음에 티벳 관련 협력기관과 한국이 3자 협력할 수 있는 저희가 모델을 체계를 한번 구축해 보았습니다. 네, 이건 조금만 더 디테일한 부분입니다. 한국의 추진 과제와 그 CLMV 국가가 원하는 그 프로그램,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에 대한 목록이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한 목표 및 성과들이 먼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부족한 점을 저희가 현지조사, 미얀마 현지조사로 밝힌 부분은 아직 그 부분은 뭐 글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미얀마에 지금 한국에서 포스코에서 다리를 지금 지어주고 있습니다. 한국 우정의 다리라고. 근데 문제가 그 다리를 건설할 기술자들이 없어서 주변 국가들에서 노동자를 수입해서 미얀마에서 공사를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그쪽 노동자들, 올 사람들과 이제 면접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CLMV 국가들이 발전을 하고 싶고 더 개발도상국에서 더 나아가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기반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그 문제들이 계속 된다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째는 이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거. 그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밑에 교류도 필요하고 한국의 대학과 그 CLMV 국가의 대학들과 교류도 필요하고 기술 직업 훈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조금 안에 세부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결론 및 시사점입니다. 아세안 내에서 경제 및 교육 환경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지표를 통해서 봤다시피 그 CLMV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뒤처져 있습니다.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세 국가는 거의 이제 제일
하위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마침 신남방 정책을 위해서 아세안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했고 한국의 인구 감소 및 노령화들 여러 가지 전략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들이 설립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CLMV 국가들과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 그리고 개도국에 대해서 원조 효과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모델을 좀 제시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교육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 직업 훈련이 굉장히 비교 우위를 갖는다라는 것을 저희가 분석할 수 있었고 관련해서 글로벌화 전략으로 통합형 티벳 모델을 수립하였습니다. 예, 모델을 간단하게 저희가 정리해서 마무리하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티벳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현재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고 싶지만 기술 전문 인력이 여전히 부족하고 이런 체계들을 NCS 체계들을 저희가 베트남에 현지 조사를 가서 공무원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체계를 한 번만 보여달라고 얘기했더니 종이 한 장을 딱 꺼내주면서 종이에 딱 8단계라고 해가지고 그냥 1, 2, 3, 4, 5, 6, 7, 8 그 종이 한 장이 그 기술 직업훈련 전략이라고 저희들에게 고위 공무원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공무원들에게 지금 현재로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것이 그 현지의 그 전문가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원하냐고 설문을 했더니 프로그램 구축이 조금 제일 원한다라는 그 빈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상호 연계성 증진. 한국이 그렇게 발전했는데 너희 가보니까 연수 가보니까 한국 대단하더라. 다리가 어마어마하고 진짜 배에 뭐 지하철에 그런데 우리도 그런 거를 한번 같이 연계하고 싶고 배우고 싶다. 연수도 하고 싶고 그래서 상호 좀 교류할 수 있는 것들을 원했습니다. 2차 빈도 분석을 해본 결과 상호 연계성 증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것들, 그 다음 네 번째는 통합 자격 시스템 구축입니다. 한국의 NCS처럼 그 CLMV 국가에도 조금 체계적인 형식이 있는 기본이 있는 그런 체계가 좀 구축될 수 있도록. 근데 저희가 그 나라의 정치를 바꿀 수 없고 그 나라에 가서 이거 하십시오 할 수 없으니까 그 좋은 도구가 ODA라는 것을 저희가 선택을 한 겁니다. 그 국가에서는 ODA를 필수적으로 받고 싶어하고 또 저희가 당연히 그 기여해야 될 한국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ODA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기술 직업 훈련에 비교 우위를 전달할 수 있다며 ODA 효과성도 증진되지만 한국의 어떤 신남방 정책의 정책상의 그런 목적들도 이룰 수 있고 그래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개도국은 개도국대로 발전하고 한국은 한국의 정책을 잘 유지시키고 잘 실현시켜서 서로 양득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크게 보는 비전들은 전문 인력이 양성되는 것이고 또 교류 활성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학과 대학 이런 학회들도 그 사실은 베트남 이런 쪽에 가면 학회가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류도 한국과 해외 대학 이런 교류를 할 수 있다면 서로가 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는 그런 저희 연구자의 어떤 사심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지식 공유를 위한 연구 협력 증진 그래서 네트워크 공유를 통한 인력 교류 실현이 저희가 이제 보는 비전입니다. 네. 사회주의와 그 자본주의 간의 대립을 심문하는 냉전 체제가 종식된 이후로 급격한 세계화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점점 세계는 전 지구적 공동체라는 인식을 확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공적개발 원조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 역시 달라지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세기 공적개발 원조가 강대국가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적 수단의 형태로 가지고 있었다면 21세기 그것은 더불어 사는 인류 보편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전환했다고 봅니다. 또한 과거 원조가 공예국 기득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경제적 이익에 관심을 두었다면 최근 원조는 수원국 시민들의 삶과 질 향상 정도에 초점을 맞췄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함께 나눔의 기쁨으로 국제사회 연대성 확보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1999년도까지 국제사회 원조를 받았으나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으로 지금은 선진공역으로 전환된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오늘 김혜진 교수님의 발제문을 듣고 우리나라가 실업 문제 및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찬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공적 개발 원조 사업 등을 하면서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짓고 의사가 없어 운영을 못하거나 기인한 현상이 벌어졌던 것처럼 그러한 정책들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은 오늘 발표는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 벗어나서 좀 큰 덩어리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개도국의 공적 개발 원조를 하면서 개도국들이 그 자금으로 반드시 공예국 기업으로부터 자재, 물자, 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고소하는 원조로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혹시 방안이 있는지 먼저 물고 싶고요. 둘째,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는 원조는 유상원조, 무상원조로 이원화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무상원조는 대경제협력기금,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고 유상원조는 한국 국제협력단, 포니카, 애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원화 체제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컨트롤타워 부재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 효율성 차원에서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두 번째로 묻고 싶고 마지막입니다. 발전 후에 지금까지 개도국 교육 지원에 대한 실적들을 많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보는 논문을 통해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개도국 교육 지원에 대한 실적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인가 구체적으로 좀 밝혀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진짜 감사드리게 되네요. 그래서 발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구속성 원조, 비구속성 원조에서 사실 일본이 제일 이 부분에서 일본은 이제 원조의 그 동기가 경제 국익의 어떤 이익이 더 좀 큰 것은 현재 그 연구로 밝혀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화이트리스트 바로 이제 했던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는 이집트에 쓰레기차를 선물을 ODA를 해줬는데 그 부속품은 반드시 일본 부속품이어야 되고 수리를 하더라도 일본의 부속품이어야 되는 사례가 실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에서 그 부품을 사려니까 관세까지 붙어서 그 볼트 하나에 원래 1,000원이면 살 수 있는데 15,000원이 돼야 되는데 그 볼트를 100개를 사려니까 돈이 너무 많아서 그 쓰레기차를 그대로 굴리지 못하고 그대로 폐차 비슷하게 하는 사례가 실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사실은 원조를 많이 한 28년입니다. 저희가 원조를 받다가 저희가 미얀마에도 저희가 원조를 받았거든요. 한국이. 그래서 최근에 미얀마에 가서 다시 스쿨버스 60대를 기증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두 달 전의 일인데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답변을 드리자면 한국은 아직 28년밖에 그 원조의 역사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지적을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국의 국익이 필요하다 보니까 한국의 기업들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그 한국이 그래도 조금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EDCF에서는 유상 원조는 한국의 기업이 우선 입찰입니다. 다만 코이카에서 하는 무상 원조 같은 경우는 한국의 기업에게도 기회를 주긴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유엔에 조달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한국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고 너무 코이카에만 조달을 하지 말고 우리가 돈도 지원해주고 통역도 지원해주고 모든 것들을 많이 지원해줄 테니까 그 유엔의 조달 시장에 한국이 나가라. 한국이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약간 우회적인 정책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국이 원조 역사가 너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들을 좀 우선적으로 입찰하고 있는 것이 현재는 사실입니다. 네, 첫 번째 답변입니다. 두 번째는 유상 원조와 무상 원조의 분절화입니다. 이 부분이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또 칭찬을 많이 받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국은 원조를 할 때 바로 포크레인을 1000대를 스리랑카에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다 차이나를 딱 박아서 그 쫙 깃발을 세우는데 한국은 봉사단원을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 1000개 보낼 돈으로 한국에서는 봉사단원을 1000명을 보내는 인적 자원을 활용을 하는데요. 그게 사실 반반의 지적은 있긴 하지만 한국의 핵심 역량이 인적 자원이라는 어떤 그런 한국의 어떤 그 기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르지만 제가 최근에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깜짝 놀랐는데 교수님께서 해주신 질문을 가지고 연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왜 한국은 한국수출입은행과
그 코이카가 이렇게 원조를 분절화시켜가지고 이 돈 저 돈 중복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정부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ODA 통합 사이트를 지금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모든 정부 부처기관이 ODA 사업하는 리스트를 받아서 그 중복되는 사업들은 수행하지 않는 게 이번 2020년 정부 부처 사업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한국이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개도국 교육 지원과 개도국 교육 지원 현황인데요. 저희가 보여드린 부분들은 기술 직업 교육 훈련에만 그 포커스를 두고 통계 자료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저희 논문에 하나를 빼고는 다 저희가 직접 다 모든 통계 자료 그 국제기구 자료를 다 세 가지를 교차해서 분석해서 통계를 내었는데요. 한국의 그 개도국의 교육 지원 분야는 100%로 치면 개도국의 30%를 지원합니다. 그 외에는 수자원, 그 빈곤 퇴치, 그 교육 이외의 것들,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들을 제일 많이 하고요. 교육은 30%이고 전체적인 교육에서는 1순위는 초등교육입니다. 두 번째 순위가 중등교육이고 세 번째가 그 고등교육, 대학교 교육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요즘 ODA 정책이 대학과 대학의 교류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남방 정책 일환 중에 하나가 한국의 대학을 인도네시아에 그 브랜치화하는 근데 그 도구로 좀 ODA를 활용하는 전략이 지금 2020년도에 수립되어 있어서 지금 뭐 여러 인도네시아 대학, 우리 학회에서도 그 베트남과 그 MOU도 맺고 이제 학회 활동도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전체적인 건 30%, 초등교육이 그 중에서 거의 숫자로 얘기하자면 23% 이상이 초등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수원국의 요구가 초등교육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의무교육 보셨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초등학교까지는 국가에서 그 지출을 해주니까 학교를 다니는데 딱 초등학교가 끝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돈을 벌러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고등교육 진학률이 아까 미얀마 같은 경우 보시면 17%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초등 졸업이 정말 많고요. 뭐 미얀마를 제가 현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말 대학을 가고 싶은데 진짜 대학을 가는 차비가 없는 학생들이 그 빈도수가 실제 미얀마는 50% 이상입니다. 연구자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불릴 수는 없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0% 이상이 학교를 가고 싶지만 학비는 무료인데 교복이 2만 원인데 그 2만 원을 살 수 없는 게 아직까지는 개도국의 빈곤한 마을의 어떤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도 그 학생들에게 기술 직업 훈련을 알려줄 수 있다면, 자기가 기술이 있다면, 한국 옛날처럼 어른들이 그런 말 하시잖아요. 기술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은 아직까지 통하는지 모르겠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보고 고려해본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접근이었고, 한국의 CLMV 연구자가 정말 없습니다, 교수님들. 그래서 혹시 같이 또 연구하고 싶은 교수님들은 또 저 같이 배우고 싶고, 저는 지역을 잘 아니까 또 다른 분야에 알려주시면 같이 또 교육을 해서 같이 연구해서 또 연구 실적도 내고 싶고 또 글도 올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답변은 제가 여기까지 교수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기회를 또 지명해서 주신 박정열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혜진 교수님의 그 아주 겸손함이 물씬 풍기는, 그리고 또 학문적 열정이 물씬 풍기는 그런 발표에 대해서 또 같이 공부하는 멤버로서, 이 학회의 멤버로서 매우 인상 깊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또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한 4가지 정도 메모를 해봤습니다. 혹시 뭐 이 논문에 조금이라도 뭐 완성도가 높아진다면, 또는 새로운 어떤 관점의 내용이 조금 더 추가된다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 연구가 사적인 연구인지 아니면 무슨 연구 과제의 연구인지 궁금하면서요. 또 정부의 어느 부서와 또 소통을 하면서 현장의 문제를 이렇게 체크하고 계시는지, 뭐 외교부의 인도지원과를 중심으로 한 여러 과들이 있을 텐데 그곳의 그 실무자들과 현장의 생생한 내용들을 소통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문헌과 통계와 설문조사에 의한 것인지, 이런 점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세안 국가, 또 우리
박함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남방 정책 관련해서 우리 아세안과는 또 어떤 그 연구적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 또 아세안 중에서도 그 아세안 릴리전 포럼 ARF하고는 또 어떤 연구적 소통을 하면서 그것이 뭐 서면이 됐든 이렇게 컨퍼런스가 됐든 간에, 그래서 그러한 어떤 소통의 내용들이 이 글에 담기는지, 이런 점이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그때 제가 2012년도에 도쿄에 있는 그 일본 국제협력단 자이카를 가서 깜짝 놀랐던 것은, 먼저 규모 면에서 일본의 그 국제 무상원조 협력은, 자이카는 우리보다 한 10배, 한 20배 정도,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런 국제협력 빈곤 국가에 대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두 번째로 또 놀랬던 것은, 먼저 그 도요타나 뭐 각종 일본의 그 글로벌 기업들이 특정 어느 빈곤 국가에 진입하기 전에 자이카가 한 10년 전부터 더 진입을 해서 그런 일본에 대한 그런 이미지, 그리고 일본이 그 봉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무상 원조에 대한 아주 뼛속 깊은 곳까지 강한 인상을 심어준 뒤에 그렇게 일본 기업들이 진출하는 선순환 구조 시스템이 아주 잘 정착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점.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연구에는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이런 국제 원조, 무상 원조에 대해서 ODA에 있어서는 대단히 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이 비교의 그 데이터로서 이 연구에 녹아 있다면 조금 더 뭔가 방향성이 더 이렇게 현장감 있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아까 토론하신 박준호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국내의 그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지경이지 않습니까?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 명, 더 이제 더 어떤 정확히 한다면 한 120만 명까지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의 그 광역시 인구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인력을 구할 수가 없어서 소상공인, 농업, 중소기업까지도 전부 다 일을 못할 지경인데, 과연 이 연구는 이런 그 우리나라 인력 수급 불균형에 어떠한 그 대안 제시와 공헌을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적인 연구, 연구 과제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저는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2007년도에 코이카 해외봉사단으로 이집트에서 근무했습니다. 음악 교사로. 그 경험 이후에 다시 공부를 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한 10년 동안 코이카 ODA 교육원에서 ODA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코이카의 소속이었고 스리랑카에서 외교부 직원으로 일을 했지만 그런 마음으로 연구를 한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스리랑카 같은 경우도 특히 한국의 기술 직업 훈련을 받아서 한국으로 송출되는 인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고 그때부터 조금 그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소통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코이카와 그 한국수출입은행과 이제 개인적인 사적인 건 아니지만 이건 용역은 연구 과제는 아닙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연구자들이 CLMV 연구가 한국에 너무 없습니다. 정말 리스트에 검색해도 CLMV를 치며 한 15개, 20개 정도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주변 국가들은,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이 CLMV에 대한 분석을 교수님 말씀처럼 10년 전, 20년 전부터 CLMV를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요즘 특히 중국에서 1대1로 전략 때문에 이 CLMV 국가를 엮으려는 이 시도들이 어마어마하게 구상되고 있고 실제 실현되고 있고, 스리랑카는 파산을 외칠 정도로 이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근데 중국은 OECD 가입 국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원조를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근데 국제사회에서는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면 저 개인의 경험에서 우선 이 연구가 먼저 왔고, 저랑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시는 분은 에이펙의 교육협력원에서 근무를 팀장으로 오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의 고위급 교육 공무원과 네트워크가 저희가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 연구에 어떤 개입을 받은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좋은 정보들을 그들에게 공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만 연구의 시작점은 코이카에서 이런 연구가 없고 CLMV에 대한 전문가도 사실은 현재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라오스나 베트남 쪽에 그 교수님들이 평가를 하러 가시는 평가위원을 모시는데 계속 전문가가 없어서 계속 재공고가 나는 그런 현상이 있고 해서 저희가 기술 직업 훈련 쪽으로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저희 2명이 같이 이거 한번 해보자. 미얀마에 저희가 아시아에 오래 살았고 같이 공동 연구자도 경험이 많이 있어서 그런 좀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했습니다. 연구 과제는 아니고 그런 개인적인 어떤 경험들이 있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세안의 영구적인 소통은 제가 맡고 있는 과목 중에 제가 저희 경주에서 최초로 아세안 시민교육이라는 과목을 실제 개설했습니다. 동국대학교 최초로 제가 정말 한 번 심사 떨어졌는데 두 번째 꼭 해주시라고 학장님한테 엄청나게 부탁드려서 학생들이 아세안에 대해서 알아야지 앞으로 기회가 있다. 한국은 너무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떨어졌다가 두 번째 교과목 심사 합격해서 아세안 연구를 75명이 들었는데요. 학생들 강의 평점이 98점이었습니다. 아세안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 너무 가까운 나라인데 그래서 저희 학교 이번에 경영학부 학생이 23명이 베트남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3명을 취업하려면 진짜 힘든데 저희가 드린 노력은 6개월 동안 베트남어 강사님을 모셔서 베트남어를 6개월 동안 가르치고 문화를 가르치고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가서 이제 중간 관리자로 그래서 저희가 상생하고 싶다고 한 거는 우리 학생들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베트남에 가면 중간 관리자로 연봉 한 2,700에서 3,000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왜 이익이 돼? 우리가 인구 감소하고 노동력이 너무 많은데 그 나라에서 기술 연수를 받고 우리나라에 오면 여기서 기술 연수를 받지 않고도 바로 근무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사장님들 만나보면 오긴 왔는데 일 너무 못한다. 너무 기술이 부족하다 이런 말들 개인적으로 하셔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경험도 있고 영구적인 소통은 이런 부분이 있고 부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세안 총회가 11월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혹시 교수님도 오시면 꼭 제가 명함을 드릴 테니까 맛있는 걸 제가 하겠습니다. 사담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세안에 대해서 조금 그런 관심이 있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퍼런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부산에서 거의 3주 간격으로 총회를 위해서 지금 컨퍼런스, 국제개발협력, 학회부터 모든 것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원이 많아서 그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 이제 고려 사항입니다. 예, 자이카가 맞는데 이건 사실은 저도 제가 코이카를 했기 때문에 늘 자이카에 비교당했습니다. 자이카는 저렇게 잘하는데 코이카는 왜 이렇게 못하냐? 왜 쓸데없이 애들만 보내냐? 쓰레기차를 보내라니까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 대신 쓰레기차를 보냈는데 제가 사실은 이건 의도적으로 안 넣은 겁니다, 교수님. 그래서 사실은 엄청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너무 일본과 비견이 되다 보니까 그냥 연구자 스스로 한번 오기를 부려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일 좋은 연구 방법은 자이카와 비교를 하는 것은 사실은 좋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연구자와 의논을 해서 아마 이 부분을 좀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좀 일본과 한국의 어쩔 수 없어요. 한국이 자이카의 모델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은 봉사단원 파견부터 코디네이터부터 어떻게 원조하는 방법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 부분의 유의점으로 한번 꼭 한 꼭지 정도를 만들어서 저희가 연구자로서 피하지 않고 한번 맞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교데이터, 그 다음에 국내외 인력 수급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으로 송출을 되면 훨씬 또 저 기술보다 고숙련자들을 좀 저희가 데리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조금 강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 다른 교육은 사실 접근이 조금 어렵습니다. 초등교육 같은 경우는 제가 초등교육 사업을 코이카에 있을 때 수행을 했을 때 보면 초등교육의 효과가 바로 나지는 않습니다. 6학년까지 하고 나도 얘가 한글을 읽을 수 있다 정도로 지표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기술 직업 훈련은 3년을 교육해서 결과물을 봤을 때 적어도 볼트 너트, 그 다음에 오토바이 조립, 베트남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 고치는 기술만 있어도 먹고 살 수 있는 국가인데 저희가 기술을 가르쳤더니 초등학교 6년을 가르쳤던 그것보다 3년 동안 기술 직업 훈련을 했을 때 나오는 어떠한 교육적인 성과, 교육의 성과 지향적으로 얘기한다면 성과가 조금 더 높았다. 그래서 기술 직업 교육 훈련을 했을 경우 효과성이 좀 더 높지 않겠냐라는 ODA를 하는 이 내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는 기술 직업 훈련으로 조금 더 많이 잡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질문 너무 감사하고 답변이
충분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연구에 꼭 저희가 추가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아주 저에게 지금 당면한 문제라서. 네. 저기 ODA를 네. 지금 티벳을 지원하는데 ODA 분야를 조금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밝혀줬으면 하는 저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티벳 교육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돌리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북미의 대학이 해외 캠퍼스를 설립하면 가능한데 이런 그 티벳 분야별 그 학과가 가서 설립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한 사실 ODA 그 지금 지원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관심이 있고 저 동신대학교에서 한번 그런 것을 계획 중에 있는데 가능하면 ODA에서 좀 지원을 해주면은 훨씬 더 이 사업이 해외 캠퍼스 설립이 쉬워질 건데 이런 것을 연구하시면서 제언 사항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모델링해서 제시해 주시면 아마 정부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지방대학을 어떤 요새는 구조조정을 더 다 해야 되고 또 해외로 눈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좀 더 말씀해 주시고 그런다면은 그런 후속 연구에서도 저도 관심이 있으니까 이쪽에 더 서로 노력하면은 우리 정부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을 같이 좀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어떤 학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같이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한국의 신남방 정책의 핵심이 개발도상국과 한국의 고등교육 활성화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사실은 코이카 홈페이지에 코이카 직원은 아니지만 코이카 홈페이지에 더 나은 고등교육이라고 해서 만약에 개도국의 국립대학과 협약을 할 경우 최소가 제가 본 기억으로는 1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내고 심사를 받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요. 이게 신남방 정책 협약하고 나서 바로 올라온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고등교육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대학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부분 제가 꼭 논문에다가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대학과 어떤 구체적인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걸 조금 당연히 넣어야 될 것 같고 제가 놓친 부분이고 실제로 하나 하고 있는 게 대학교 인큐베이팅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20개 학교에게 해외 대학과 ODA 사업을 할 수 있는 현지 조사 비용을 1,200만 원을 코이카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베트남에 달랏 국립대학교에 가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거는 3년에 9억짜리 사업인데요. 대학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학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번에 베트남에 다녀와서 달랏대학교와 저희 학교 총장님께서 MOU를 맺으셔서 지금 달랏대학교에 저희는 경영학부라서 사회적 기업가 정식 교과목을 베트남 달랏에 설립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두 개이고요. ODA 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한국 연구재단에서 국제선도협력대학 사업.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거는 3년에 12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학만 가능한 사업이고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논문에서 안 나온 것은 왜냐하면 이 분야는 사실은 ODA는 아는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시는 분들이 계속 사업을 몇십억씩 따가시고 계속 학교 지으시고 지금 신라대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대학과 협약을 하셔서 코이카 돈으로 3년 동안 9억에 거기 학교의 어떤 금형공과대학교 기술직업훈련을 우선순위로 해주니까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하고 있지만 많이 안 알려진 부분들이 있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한 현실도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대안도 조금 이렇게 정말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논문에 넣어서 학문적이면서도 좀 실용적인 부분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코이카 한번 검색해보시면 최근에 난 공고라서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르셔서 진입을 안 하시는 거지 진입을 하고 나면 의외로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했었기 때문에. 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